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인문의 향기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패널들과 함께 1시간 동안 일본의 근대화 부국강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동춘입니다. 네, 강석진입니다. 이세희입니다. 왜 일본을 또 주제로 다루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지만, 일본은 사실 우리 조선과 우리 근대의 한국에 굉장히 치욕적인 역사를 안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유일하게 동양에서 동양을 거의 석권한 그 서구에 거의 가까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한테 치욕의 역사를 안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타산지석이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배울 건 배우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저렇게 2차 세계대전에 또 패망을 했는가, 이런 데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 역사를 성찰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이 이제 군국주의는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 전까지 일본이 근대화를 열심히 해서 부국강병이 돼서 동양과 또 서양의 대적을 하는 힘을 갖추게 될 때까지의 그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문제 제기 이에 그러면 일본의 근대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에도 시대, 그 도쿠가 이에야스의 막부에 의한 에도 시대를 주로 일본의 근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전에 이제 전국 시대가 약 100년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싸웠는데, 일본은 싸움에 신이 많이 탄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사무라이로 대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일찍이 포르투갈, 스페인 이쪽,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로부터 배가 이상하게 일본 쪽으로 많이 오면서 표류도 하고 하면서 교류가 시작이 됐어요. 나중에 제가 조금 원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시대가 끝나고 소위 이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3인에 의한 이제 막부가 열리면서 결국은 도쿠가와가 집권을 하고, 그 이제 아들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소위 메이지 유신까지 이제 막부 시대가 된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일본의 개항, 미국의 페리제도 흑선에 의한 개항의 사건이 있었고, 1868년에 드디어 이 타도 막부를 내친 조슈본, 사스본, 그게 이제 규슈 지방인데 거기 근대화 세력들이죠. 현대화 세력들 이제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낭양이 해가지고 천황을 떠받고 나라의 힘을 하나로 뭉치면서 또 애국을 물리치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그런 근대화의 과정의 의미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시사점을 두면 부국강병이죠. 어느 나라나 부국강병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 무인 시대가 이제 종결이 되고 메이지 시대가 오면서 이제 메이지 시대가 결국 일본의 근대화의 그 문을 열었다고 시작이라고 봐야 되나요? 근대화도 얘기가 될 수 있고요, 현대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그래서 근대의 그 범위를 에도 시대부터 잡았습니다. 그런 역량이 에도 시대에 축적이 됐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같은 동양 국가이면서 동양을 지배했던 유일한 나라입니다. 1900년대 초에 놀랍게도 청나라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전쟁에서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승리를 했죠. 그래서 조선을 식민지하고 중국, 동남아, 태평양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미국에 도전을 했죠. 이때 일어난 사건이 진주만 기습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무모한 군국주의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에 완전히 미국에 져가지고 패망을 했지만, 결국 또 이게 공산주의 팽창을 막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 덕분에 미국이 일본을 부흥시켜주고, 또 일본은
내부적으로는 절치부심의 노력을 해서 다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무서운 나라죠. 물론 지금 중국이 이제 조금 앞서가지고 세계 아직도 그래도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 미국이 일본이 이제 미국하고 무역에 있어서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흑자를 내면서 미국의 부동산도 사면서 아주 그냥 거의 미국한테 승리한 듯이 그렇게 뭐 작태를 벌였다고 할까 그랬다가 미국이 90년대 초에 이제 일본의 손을 좀 봐야 되겠다 해서 이게 이제 환율을 조정을 하고 하는 것이 플라자 합의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가 거품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은 이제 다시 아베노믹스에서 완전 고용 상태가 거의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에서는 구직난이 아니고 부인난의 지금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강 작가님, 한일 관계에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소녀상 계속 그거 거리면서 네. 이건 좀 바람직하지 못하죠.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제 독도 영유권. 일본이 이제 일본이 그 독도를 사실 1905년에 시네마현 뭐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 영토로 고시를 하면서 그때 이제 강압 시대였잖아요. 조선이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일본 교과서에 계속 실어서 영토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일본이 이제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청산을 못한다는 그런 일본의 한계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 이제 그 역사로부터 패배의 역사를 되풀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막부 시대는 사실은 그 전국 시대 이전부터도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2세기부터 19세기까지 무려 이게 700년 정도의 소위 맥부의 수장이 쇼군이라고 합니다. 이 장군을 일본 말로 쇼군이라고 하는데 그 중심으로 한 일본의 무사 정권이죠. 쇼군 외에는 물론 천황이 있습니다만 쇼군의 시대에는 천황이 사실 유명무실하죠. 그냥 에도에 조용히 있는 거예요. 전부 이제 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막부가 가마쿠라, 무로마치, 도쿠가인데 이 도쿠가가 이제 일본의 근대하고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천황은 존재하되 유명무실했고 무신 정권이 일본을 통치했습니다. 일본 무신 정권이 오랫동안 지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막부 정치 체제를 보면 맨 위에 천황이 있잖아요. 그 밑에 쇼군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다이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 영주예요. 그래서 이제 다이묘들은 쇼군한테 충성과 복종을 하면서 쇼군은 이 다이묘들한테 영지와 여러 가지를 하사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묘 밑에 소위 사무라이가 있습니다. 사무라이는 다이묘들을 지켜주는 신하들이죠. 그러면 이제 토지도 또 분배해주고 그런 그 주고받는 관계고 그 밑에 이제 산업공상이 있죠. 서민들이 계급 사회였네. 계급 사회죠. 우리하고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없는 거는 쇼군이라는 거예요. 쇼군 다이묘가 우리는 없었죠. 우리는 국토가 작고 하니까 거의 중앙 집권에 왕이 직할 통치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무인 시대가 무인들이 저렇게 정권을 찾게 된 어떤 계기 원인이 있지 않았나요? 우리나라 그 고려 시대 그 무인 시대가 시작됐어요. 예. 뭐 아무래도 천황이 그 권력이 강하지 않고 일본이 뭐 좀 비교적 나라가 크다 보니까 군웅이 할거한다고 해서 지방에서 여러 그 무사 세력들이 하니까 그걸 천황이 컨트롤을 못하면서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무신 정권을 탄생한 그 원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 시대, 이거 센코쿠 시대라고 하는데요. 1467년부터 157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이때는 이제 그 지진과 기아 같은 자연재해들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농민들이 동기가 많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혼란의 시대에 무사들이 힘을 쓰는 것이죠. 혼란의 시대. 결국 이제 이때는 결국 하극상이죠. 밑에서 이제 가신들이 봉건 영주들 무너뜨리니까 이게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 전쟁이 하도 많으니까 일본의 그 소설들을 보면은 그
서로 그 안전 보장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적장에 볼모로 보냅니다. 어린 시절. 그러면서 전쟁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안전 보장의 그 상책이라고 봐야죠. 그 이제 1세기에 달한 그 전국 시대의 정치적 불안정과 내전을 일본은 오다 노부나가가 통일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최고 지인 간박부에 취임을 하면서 도요토미 정권을 세우는데, 우리가 흔히 도요토미하고 도요쿠가와는 완전히 시대가 분리돼서 도요토미는 훨씬 나중에 집권을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결국은 도요토미가 세끼 가하라 전투에서 도요토미를 물리치면서 이 근대의 막부의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쇼군의 직위에 올라서, 근데 이제 이때 재밌는 것은 아직도 쇼군의 지위는 올랐지만 그때 이미 도요토미가 이 도쿠가와를 그 당시에는 변방이었던 동경 쪽으로 보내요. 그걸 이제 에도라고 하는데, 동경에 황무지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중심은 교토였거든요. 교토에서 상당히 멀어떨어진 에도로 보내면서 네가 알아서 살렴 살고 말렴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도쿠가와가 그 에도 지방을 엄청난 그 힘으로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동경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에도 막부는 약 265년 동안 1860년 메이지 유신까지 유지가 됩니다. 이거의 특징은 이제 분권과 경제, 이것이 굉장히 방점을 찍을 만한 겁니다. 일본은 너무나 중앙집권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방별로 엄청나게 경쟁이 있고 특산품들도 많고 그런 그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명한 1600년에 일어난 세끼 가하라 전투입니다. 이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이긴 전투예요. 가장 유명한 전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일본과 서양의 교류입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하고 일본하고 근본적으로 틀린 점은, 일본은 서양과 교류가 아주 일찍 시작됐다는 거야. 임진왜란이 1592년이었는데 1543년 같으면 우리나라는 뭐 굉장히 서양이라는 걸 꿈도 못 꾸는 그런 시대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미 그 규슈 남쪽에 그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조총 두 자루를 구입하면서 교육이 시작됐고, 1571년에 일본이 나가사키 항구를 최초로 개방을 하고 포르투갈과 무역을 하고 또 에스파니아 교육하고 그다음에 차례차례로 영국, 네덜란드와 교육을 했으니까,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까지 이 개방과 개항의 역사는 벌써 1800년이니까 한 300년 동안 벌써 된 거예요. 조선은 은둔 국가였죠. 전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칼, 칠기, 해산물을 수출하고 중국산 비단, 총을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총을 연구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격발이 안 됐었는데 계속 배우고 개량을 해서 나중에는 서양보다 성능 좋은 총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그 일본이 장인 정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 조선은 임진왜란을 그렇게 무참하게 유린당하고도 역사의 교훈을 전혀 배우지도 않았고 반영을 안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비나 조정이라는 그 소위 작자들이 전혀 이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고 외부의 사정이나 무슨 혁신 같은 건 도무지 이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 혁신은 주로 우리 저 실학하는 정약용이나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거예요. 했는데 이게 정치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망한 거예요. 자, 구로시오 난류를 제가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구로시오 해류는 이게 난류입니다. 굉장히 그 더운 그 바다의 조류인데, 여기 아주 빨갛게 굵은 선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죠? 일본 남쪽으로 다 가잖아요. 서양에서 배가 표류하면은 일부러 간 게 아니고 표류하게 되면 대개 일본의 규슈 지방에 상륙을 하게 돼요. 조선은 굉장히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일본의 어떻게 보면 자연 조건이 개항하는데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고, 일본의 운이죠. 지형적인 조건이 좋았어요. 나가사키가 저쪽 아래쪽에 어디? 나가사키가 이 규슈의 요 아래쪽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런 뭐 조선이 불리한 점도 있었지만 그거는 국제 정세에 너무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자, 그 일본이 개항을 하긴 했는데
이 서양 세력들이 그 기독교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 신도 국가하고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안 하고 다만 이제 선교에 관심이 없었던 네덜란드 상인들에만 교육의 독점권을 줬습니다. 대신에 그래서 나가사키 항구에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지마라는 섬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제한된 무역을 허용을 했는데 이 네덜란드 상인들이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해외 정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고 이것이 에도에 있는 막부까지 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난학이라고 해서 난학은 뭐예요? 난은 네덜란드의 난자거든요. 서양의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난학이 이때 일본에서는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자, 나가사키 데지마입니다. 여기 데지마 보시죠? 여기 나가사키 항구인데 그 앞에 섬을 인공섬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그 네덜란드의 상인들이 묵는 숙소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약간 조그만 마을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가봤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세국 정책이면서도 또 개항 정책이에요. 아주 묘한 겁니다. 굉장히 제한적 개항 정책이에요. 그래서 1641년부터 1859년 이게 뭐예요? 굉장히 200년 동안에 네덜란드 무역이 여기를 통해서만 독점적으로 허용이 됐어요. 쇄국의 일본 시기에 서양과의 교류라는 숨통을 터놓았던 아주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서양의 문물이 이 나가사키 데지마를 통해서 이제 이식이 되고 그것이 점차 이제 확산되게 되는 그런 하나의 발판이 되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나가사키 유명한 게 뭐 있죠? 푸치니의 가극 나비 부인 있잖아요. 이게 서양과의 교류가 나가사키 항을 통해서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어떤 개인날 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아주. 에도 시대 일본의 발전. 제가 이제 이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일본의 근대화의 결정적 사건은 메이지 유신인데 메이지 유신이 그냥 일어나느냐? 그 이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소위 말해서 265년 동안 에도 시대에 그 근대화의 영향을 축적하고 있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반이 됐겠네요. 이때를 이제 막번 체제라고 했어요. 막번 체제는 일본의 전체 체제인데 무사 계급에 의해서 조직된 지배 체제. 전부 막부 그 밑에 번들이 쭉 있었습니다. 큰 거는 이제 운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에도는 지금 그 막부의 수도죠. 막부의 수도예요. 18세기 중반에 이미 인구 100만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의 도시로 벌써 발전한 겁니다. 일본은 그래서 경제적으로 꾸준히 성장을 했고 한 거의 100여 년 동안 인구가 2배가량 늘어나가지고 메이지 시대는 한 3,200만 거의 뭐 아까 강 작가님 4천만이라고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로 굉장한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구가 이것이 이제 발전의 기반이 됐다고 보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에도 시대 일본의 그 발전은 민간 시장 상업 우리처럼 조선 왕조가 중앙에서 뭐 전부 간섭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율적인 그것들이 많이 발전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본의 인구 추이를 볼까요? 그 여기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쭉 있죠. 거기 있는데 그때는 뭐 한 전체가 1,000만이 안 됐네요. 처음에는 에도 막부가 되면서 1,227만이 됐고 메이지 시대에 3,300만 정도가 된 1860. 어쨌든 그 다음에 메이지 시대에 아주 급격하게 인구가 성장합니다. 사는 조건이 사는 조건이 뭐 굉장히 향상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그 최근에 읽은 책이 신상목 씨 애교관 출신인데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일본사인데 이게 주로 에도 시대의 발전상을 그 책에다 만든 거예요. 아주 흥미있는 건데 이에야스가 에도로 옮겨왔어요. 그때 쫓겨온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너 거기를 개척을 네가 하려면 해라. 이게 황무지였어요. 그래서 이 도쿄의 황무지를 그 밑에 무사들하고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요토미는 경쟁자인 도쿠가와에 당시 황무지였던 에도 지역을 주면서 견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수만 명의 인원이 산을 깎고 흙을 운반해서 이때 매립공사했어요. 바다를 메워가지고 간척사. 1년 만에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광대한 매립지를 조성했대요. 대단한 공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그 제도가를 이에야스 도쿠가가 이제 유지를 했는데 하나는 참근 교대제고 하나는 천하보청이라는 게 있는데 참근 교대제는
다이묘라고 있죠. 이 장군 밑에 각지의 그 군웅이 있는데 그게 다이묘라고 하는데 다이묘를 1년에 한 번씩은 막부에 애도에 있는 막부에 다녀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한테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1년에 한 번 오려면 무지하게 신경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천하고청은 이 다이묘한테 니들 도시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 뭐뭐뭐를 하라고 꼭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막부의 재정이 아니고 니들 그 다이묘의 재정으로 스스로 해결하고 한 거니까 막부의 재정도 전략을 하면서 또 부담도 주면서 발전도 하면서 굉장히 그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 다이묘들이 한번 애도로 오려면 수십만 명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각 지역에서 오면 수십만 명이 안 되겠어요. 하나가 아니고 다이묘들이 뭐 수백 수천이 될 테니까 그 소비 시장이 형성이 된다. 애도에 독후각이 이렇습니다. 독후각에서의 특징이 뭐냐?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은 득연세는 죽여서 울게 하라. 이거는 울 때까지 기다리라. 독후각에서는 인내와 참을성의 화신이라고 일본에서는 이제 알려지는 인물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다이묘의 저택 수행한 숙소 하는 건 그 아까 천하보청이라고 하는데 이때 토목 건설 건축업을 발달했어요. 그 다음에 다이묘 일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공사에 걸친 교제 생활을 하려면 예식업, 공유업, 운수업, 그 다음에 복식문화, 섬유업, 의상업 이게 근대 발전의 원동력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문화 생활을 위해서는 출판업, 공연업, 향락산업, 그죠? 현대 도시를 방불케 하는 여러 분야의 상업 활동이 됐다 이거죠. 이때 이제 된장이 나왔어요. 우리가 미소시로라고 하잖아요. 일본에 가면 대표적인 게 이제 미소인데 이 발효식품이 돼서 이거 가지고 전쟁을 효과적으로 치렀어요. 이거를 아주 운반하기가 간단하고 그 몽고병이 옛날에 세계를 제파할 때 소고기를 잡아서 말리면 소 한 마리를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무쇠솥에다 걸어서 풀으면 부대 한 부대가 다 먹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미소도 이게 단백질 공급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미소를 갖다 자꾸 또 품질과 신뢰로 해서 시장을 전부 확장을 했죠. 그 다음에 여행 천국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게 이 일본이 이세라는 그 이세 참배 아마 신사가 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은 이제 이슬람이 그 뭐죠 저기 사우디의 그 메카를 뭐 순례하듯이 이세 참배가 일본인들한테 유행했어요. 그러면서 여행의 대중화가 됐어요. 그래서 관광이 발달했고 유곽이라는 뭐 기생촌이잖아요. 다 뭐 이런 거고 관광이 탄생했어요. 그다음에 아까 출판 문화 얘기했죠. 이때 일본이 이제 포르노가 유명한데 포르노 저작권, 렌찬, 그런 거. 지금 말로 그렇지만 일본이 이제 춘하죠. 그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전부. 근데 이제 교육이 중요합니다. 결국 신학문들이 많이 됐는데 그 사설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락고야라고 하는데 읽기, 쓰기, 주산을 교육시. 개요 대학이 그 난학 학자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후쿠자와 유키치가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데 그 사람이 그 게이오 대학을 설립을 했어요. 게이오 축구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뭐 교과서도 만들고 또 메이지 유신을 위한 여러 가지 축구가 여기 하나의 그 기숙사예요. 기숙사 만학 전문인 대기축구 개방형 사설교육기관. 우리나라 지금 뭐죠? 개방형 사설기관이 뭐야? 그 하나고등학교 뭐 이런 자립형 특목고 뭐 그런 거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그런 거. 민간 주도와 상업적, 자세청, 인생매체에 대해서 이때 요미우리가 이미 그 신문 형태는 아니지만 조그만 그 전단지 비슷한 걸 해서 그걸 팔았습니다. 이걸 전체적인 호혜가 나왔어요. 벌써. 근대화 운동이 전개됐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벌써 100년, 200년이 이렇게 앞서서 간 거예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난학의 상징이요. 해체신서. 해체신서는 해부학 교과서예요. 아나토미. 아나토미인데 동양에서는 우리는 뭐 사상의학에서 더듬어 가지고 뭐 수술을 한다고 하는 건데 서양은 그게 아니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전부 인체를 전부 해부를 해서 거기를 직접 칼을 대고 꼬매고 하는 그 해부학이 발달한 이게 해체신서예요. 그래서
1804년에 전신 마취 액과 수술에 성공합니다. 자, 우리 조선에 이걸 1804년이면 상상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누구죠? 우리 그 의술의 달인 누구예요? 동의보감의 허준이 이거는 이제 해체해서 해부 수술이 아니라 그 우리 연속국에 나오는 거 보면 선우를 이렇게 더듬어가지고 뭐를 이렇게 빼냈다 하는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차원이 틀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김정호보다 먼저 인호가 실직 제도를 만들었는데 예, 그래서 이게 36,000대 1원은 엄청난 대축적 지도를 만드는데 제가 그 지도를 전국지도 예, 그 일본의 전국을 다 했는데 지금 모양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주의 그 측량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놀라워요. 물론 대동요 지도도 굉장히 훌륭한 건데 훨씬 전에 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예, 10년 동안 살았어요. 인호라는 사람이.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난일 사전이 있어요. 그 포르투갈 아니 네덜란드를 일본어로 번역하려면 양쪽 언어가 다 완벽해야 돼요. 이래서 문명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목욕 문화가 발달하면 결국 수건이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의 목욕탕에 가면 장막이 쳐져 있어. 여탕 남탕 하는데 전부 천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다고. 그런 것들이 섬유 산업의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거더라고요. 예, 아주 재밌죠. 그다음에 이 섬유 산업이에요. 미쓰이 포목적. 미쓰이가 지금도 일본의 재벌인데 미쓰이는 일본의 그 2차 세계대전 때도 군벌이었어요. 근데 이게 1673년부터 미쓰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400~500년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좀 보세요. 얼마나 우동집, 튀김집도 뭐 네, 200년, 300년 그 전통 이혼회론자가 많다. 동경대학 출신이 대장성 관리를 하다가 때려치우고 자기 가업을 우동집을 잇기 위해서 그 진짜 어렵다는 그 시험에 대해서 관리가 된 걸 내팽개치고 우동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업과 장인 정신이 굉장히 투철합니다. 기술이 계속 축적. 이게 이제 백화점식 상품 진열 정찰제가 이미 나왔고 즉석 옷 제작도 되고 아주 혁신적인 운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학문에 대해서 보면 에도 시대 3대 지식에 그러면 유학은 전통적인 유학이에요. 동양에 또 이시다 바이가라는 사람이 심학, 그다음에 난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난학입니다. 심학은 왜 중요하냐면 상업을 여는 거예요. 상업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 우리나라는 언제 했어요? 그게 1870년대 박지가가 상업해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맨 처음 강의 때 얘기한 게 그런데 이미 이거를 상업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산업공상인데 상이 또 맨 밑에 있잖아요. 이것이 선비보다 더 좋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이삼평, 그다음에 심수관 같은 유명한 도공들 그리고 거기에 수백 명, 수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임진왜란 이후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도공들을 대접을 잘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본 도자기 산업이 새로이 발흥을 하고 세계적인 도자기 산업이 되는데 다 산파역을 했습니다. 제가 나가사키에 가보니까 이삼평의 묘라고 아주 크게 돼 있어요. 그게 도공입니다. 도공. 지금 신으로 섬기는 거야. 거의 그 시대에 그 도자기 산업이요. 네. 그게 최첨단 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임진왜란 때 백제의 그 도자기 그 기술자들을 데려가 갖고 그걸 갖다가 국가 차원에서 국가 산업 측면에서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백제 시대도 갔지만 이제 임진왜란 때 간 것이 이제 근대에 이제 이 도자기의 효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발전시켜서 1873년 굉장히 먼 때인데 빈에서 열리는 만국 박람회에 초대형 도자기를 출품하고 아주 그 코너를 어마어마하게 차지 있어서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그때 유럽의 그 부자들이 일본의 그 도자기를 수입해다 집에다가 보관을 하고 사용하는 거를 큰 아주 자랑으로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 이제 푸치니가 일본을 한 번도 안 가보고 나비 부인을 찾고 계세요. 그건 무슨 영향이냐면 그때 자포니즘이라는 그 일본에 대한 그 문화 숭상의 분위기가 유럽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우키요라고 그 그림하고 음악이나 뭐 여러 가지 일본의 풍습이
아주 서양의 매니아들이 무지무지하게 좋아했고 푸치니도 일본에 빠지다 보니까 나비 부인을 잡아오겠어요. 그 이제 이 만국광람이 추구해서 지금도 뭐 노리다깨니 뭐 유명하잖아요. 다 이때 그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간 그 도자기 산업이 유럽에서 더 발전시켜갖고 네. 영국의 그 유명한 본 차이나 온 차이나죠. 그게 그래서 요새 뭐 가벼운 로얄 깨지듯이 로얄 알버트니 뭐 하는 유명한 것들 또 독일도 도자기 산업이 유명해. 다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이제 일본이 이제 그 근대화되는데 또 결정적인 건 화폐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무사들은 쌀을 직접 이제 거래하는 그런 그 어떤 현물 거래고 이 상인들은 이 화폐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뭐가 승리하냐면 화폐 경제가 승리를 하면서 이 힘이 무사 계급에서 상인 계급으로 이제 부하고 권력이 이동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 중세 지나서 중상주의가 네, 네. 발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벌써 17세기에 일본에서는 그, 중상주의. 일본은 유럽하고 거의 비슷하게 갔다고 봐요. 서양 문물의 교류를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무사들의 복록비를 우리나라는 다 저기 아마 쌀로 줬을 거예요. 이걸 후다다시라고 하는 현금으로 해서 줬어요. 봉투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가부시키가 뭐냐면 그 일본 말로 이게 주식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그거를 조합을 결성해서 그 지분을 가부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에요. 네덜란드에서 배웠죠. 네덜란드에서 배워요. 네덜란드가 튤립 시장, 그다음에 그 청어 시장을 열면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주식을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600년대니까 조금 뒤일 겁니다. 거기에 또 네.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유태인이에요. 아, 유태인이 다 그 다 제도를 만든 거죠. 네덜란드에서 금융업이고 네. 뭐 주식 뭐 이런 거. 나중에 청어 얘기 한번 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냥 그건 나중에 이제 하고요. 어쨌든 이 근대 경제를 이루는데 화폐 경제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본과 조선의 농업 생산량을 비교해봤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이것도 한 10대 정도 되네. 일본이 2,100만 석이면 조선이 230만 석. 1700년 그다음에 요거가 이제 메이지 유신 때는 6천만 석이고 이건 1400년 전이니까 격차가 점점 벌어나네요. 그죠? 농업도 상당히 과학적인 농업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나라의 쌀에 뭐 그 많은 그 품종들이 일본에서 많이 들여왔었죠. 전에 우리 어릴 때 보면 그게 일본 말로 많이 돼 있었어요. 악기발이 뭐 그런 거.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아오모리 지방 뭐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의 개항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이 이제 서세동점이라고 하는데 서양의 세력이 동쪽으로 침투하면서 아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개항인데 이 개항이 처음부터 우리가 한국을 열겠다고 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수세적이야. 외부 세력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독구가도 마찬가지로 수교를 거부했어요. 하지만 중국의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대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통상 수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는데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853년에 미국이 그 개국과 통상을 강요하자.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 페리 제독이 소위 흑선이라는 거는 기선이긴 기선인데 시꺼먼 거야. 이제 일본 애들이 놀래가지고. 증기선. 예, 증기선인데 시꺼먼 거니까 그걸 흑선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몰고 와서 막 거의 강요를 하다시피 해서 대포를 막 일단, 쏴다가면서 겁을 줬죠. 1854년에 문호 개방을 했는데 이게 그때는 이제 불평등 조약인데 일본이 서양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 이걸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 볼까요? 이게 이제 페리 제독이고 페리 함대가 상륙을 했죠. 군대가 동원되는데 결국은 개항이라고 하는 것이 그 1854년에 미일 화친 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항 직후의 사회 변화는 그 물가가 이제 오르게 됩니다. 생산한 차가 수출이 되고 은이 들어오면서 민중들이 생활이 어려워지고 사회 불만이 커지고 그래서 이제 개항이 되다 보니까 하급 무사들이 막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이때부터 도막파하고 좌막파가 대립을 했어요. 도막은 뭐냐면 막부를 타도하는 세력이고 좌막은 보조하는 거니까 그거를 보존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세력이 근대화 세력이니까 도막파죠. 이 도막파는 어디서 생겼냐? 규슈 지방에
조시본 사스마변 거기 그 주로 개혁적인 무사들이 있는 하급 무사들 예, 그 유명한 이제 소설이 료마가 간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예, 이 타도 막고 결국은 누구를 옹립하느냐 천황을 옹립하려는 서양의 문물에 영향을 받은 이 그렇죠. 통합. 예. 규슈 지방의 서양 문물에 노출이 오랫동안 돼 있다 보니까 사상의 개화가 된 거예요. 혁신이 되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건이 대정봉환입니다. 대정봉환이 어려운 말인데 봉환은 돌아간다는 얘기죠. 오랫동안 700년, 800년 동안 그 무신 정권이 있던 그 이 분권 체제를 천황한테 돌려주겠다는 것이 대정봉환입니다. 그래서 1867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예, 그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예, 도쿠가와 15대 쇼군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인 시대가 한 250년 262년 지속됐어요. 아니 그 에도 시대가 에도 시대. 에도 시대. 무인 시대 아까 따지보면 한 거의 7, 800년 정도 됩니다. 아까 무로마치 막부 이런 거 보면은 다. 그래서 이 막부가 메이지 천황에게 통치권을 반납하는 것을 선언하는 정치적 사건이에요. 이걸 대정봉환이라고 합니다. 일본 말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자 메이지 유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조시본 여기 있죠 사스마본과 조시바본들의 무사들을 서로가 대립을 했는데 사카모토 또 로마 당시에 나이가 31살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어린애 중에서도 상어린애인데 이게 국국의 영웅이 됐어요. 양쪽을 해서 이 막부를 타도하고 결국 천황을 옹립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암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료마가 어마어마한 영웅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장렬하게 살아난 거예요. 자, 그래서 천황 중심의 신정부 수립이 됐고 근대적 개혁이 됐는데 이때 이제 유신 삼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보는 기토 다카요시, 사이고 다카모리, 예, 오쿠보 도시미치 이런 사람들은 일본의 이제 추앙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또 사카모토 료마는 소설에 요마가 간다는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유명해졌어요. 자, 메이지 유신의 발상지가 왜 사스마변, 조시변이냐? 결국은 여기 보시죠. 조수변. 조수변은 혼슈 맨 끝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쪽에 약간 서양 쪽에 있었죠. 그다음에 사스마변 여기 맨 끝에 있어요. 도사본 이런 지역들이 메이지 유신 조낭양이를 지지하는 그런 그 세력이 됐고 이 사스마변, 조시변의 양쪽에 도태한 신뢰를 받는 묘마가 도사본 출신인데 이 서로 중재를 했습니다. 31세 암살이 돼서 영웅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드디어 1868년에 메이지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이거는 막부 정권이 영국 함대에 싸워서 패배한 후에 유럽 열강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천황 중심의 강력한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이 됐고 이제 두 가지 사상이 제일 중요한데 조낭양이 하고 부국강경입니다. 결국 왕을 내세우고 이때는 처음에는 예세를 배척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바뀝니다. 조낭하고 서양을 하고 화해하자는 거하고 부국강경은 계속됩니다. 지방의 무사들이 막부를 쓰러뜨리고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를 세우면서 근대 국가가 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참 엄청난 많은 피를 흘렸겠어요. 많은 그 사건이 제가 위키라고 찾아보니까 그 정치적 사건들이 수백 개가 돼요. 1년에 한두 개씩 있는 게 오랫동안 쌓이고 그게 메이지 유신이 된 겁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그렇지 메이지 유신 많은 사람들의 그럼요 당연히 성취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메이지 유신 되면서 이게 소학교가 생겼고 섬유 공장이 생기고 이겁니다. 결국은 중앙 집권 체제예요. 부국강경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게 부국강경입니다. 일본을 부자 나라,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개혁은 지방을 직접 통치하고 근대 산업을 육성하고 징병제가 뭐예요? 징병제 국민 개병제거든요. 국민의 자식들을 군대에 강제적으로 군대화 시키는 거예요. 군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학교 조세제도 서양 이런 게. 자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나오죠. 메이지 헌법을 기초부터 했으니까 일본의 영웅 중에 또 영웅입니다. 이걸 우리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세 방으로 그냥 한 방에 요절을 냈으니 대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근세 사거리였죠. 근세 사거 예, 그래요. 걸출하는 그래도 거죠. 우리가 안중근 의사가 있으니까 일제 네. 이런 비참한 굴욕을 당했지만 그래도 우리 기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메이저 헌법이 1889년이니까 한 20몇 년 후에 헌법이 된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게 입헌군주제가 된 거예요. 결국 입헌군주제는 영국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동양에서는 최초겠네. 입헌군주제가 굉장히 의미가 커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왕조 시대하고 봉건 시대에 왕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민주주의가 되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왕을 상징적으로 해놓고 밑에 의회를 만들어서 입헌군주제, 그게 이제 소위 영어로 constitutional monarchy라고 하는데 아주 그런 체제를 도입을 한 겁니다. 이건 뭐냐? 뭘로 가능하냐면 이토 부미, 히로부미를 하고 일행들이 1년 8개월 동안 서양을 유람을 하고 시찰을 했어요. 그래서 다 연구를 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메이지 헌법을 만든 거예요. 이게. 국도네 이쪽이. 뭐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토 히로부미가. 메이지 헌법 선포식보죠. 이때는 근대화가 돼서 군인들도 복장이 다 병사 복장이잖아요. 천황이 이제 나옵니다. 유로피안 스타일. 유로피안 스타일. 자 보세요. 이때 어. 메이지 천황이 이렇게 어렸어요. 아마 20몇 살 정도 같아요. 이건 이제 사진이야, 사진. 여기서 서양식 제복을 위한 입은 메이지 천황이에요. 이제 주권이 천황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되는데 그 당시에는 국민의 어떤 전체가 민주주의를 하는 건 어렵겠죠. 이 당시에는 이것이 저는 최선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메이지 정부는 이제 서양과 기술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했죠. 이건 뭐 다 아까 본 거니까 넘어가고 중요한 거는 폐번치연이라는 거예요. 폐번치연은 일본의 지방 제도를 근대적으로 개혁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1872년에 1년에 그 전에는 막부에 번들이 쭉 있었어요. 번들이 그 번의 수장이 뭐죠? 다이묘였잖아요. 그거를 폐지를 하고 그 중앙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부와 현으로 일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지금도 도도부현이라는 그 지방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동경도 좀 더 큰 거예요. 도도부현은 부는 조금 더 작은 거, 현은 조금 더 작은 거 이런 식으로 크기에 따라서 일본을 했습니다. 자본가들의 공장 운영권을 인정했다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서양의 문물을 모방했는데 이제 직접 서양의 머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일본이 와가지고 단발령을 내린 게 이거 자기들이 먼저 하고서 바로 우리한테 강요를 한 거죠. 모자, 양복, 해줌시계, 식단, 양력. 제가 나가사키에 갔다 보니까 그 일본에서 최초로 만든 카스테라가 그게 포르투갈인가 스페인에서 들여온 거라 그러는데 일본이 또 그걸 모방해서 엄청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나가사키 하면 카스테라예요. 의회 제도가 1890년에 최초로 국회가 개설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1800년대 벌써 자본가들이 많이 축적이 되고 큰 기업들이. 아니 아까 미쓰이가 네. 1673년인가 벌써 탄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그 자영업자들은 훨씬 많았죠. 그 전부터 일본의 됐죠. 그 재벌 기업들의 탄생의 뿌리가 다 거기에 있었네요. 거기로부터 출발된. 그럼요. 그래서 입헌군주제라는 게 이 굉장히 최상의 선택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 이번에 이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 손문희가 네. 공화정을 시도를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실패를 했는데 중국에서는 그 아편 전쟁 이후에 자신들의 그 무력함을 깨달고 양무 운동을 벌였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체계적으로 그걸 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편 전쟁을 책을 하고 내려와. 개혁을 하는데 두 가지 방향이 있었는데 위에 상층부에 기득권층이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완전 실패였고 하층민이 한 거는 또 뭐냐면 과격한 혁명이었어요. 그 태평천국에 난 이런 것들을 했어요. 반란을 일으키니까 어느 하나 중국에 크게 도움이 안 됐어요. 기득권 세력들은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고 이거는 뒤엎으려고 했었고 태평천국이라니 무려 한 10여 년 이상 계속됐어요. 그래서 수백만 명이 죽었죠. 자 여기 이제 제가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와꾸라 사절단입니다. 이게 이와꾸라 사절단. 1871년부터 73년 사이에
12개국의 구미 시찰단을 보냈어요. 12개국에. 이게 이제 목적은 아주 중요해요. 목적은 첫째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 지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재협상하는 일. 가서 문물만 배운 게 아니라 전에 우리가 맺었는데 이거 억울해서 안 되겠다. 재협상하자는 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무역 협정도 많이 있는데 전부 재협상을 하자는 거 아니야? 재협상을 하자는 거.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때 일본이 개화된 것을 보고 고종이 신사유람단을 보냈죠. 보냈잖아요. 이게 효시죠. 이전에 우리가 다 일본한테 우리가 친일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 뭐 친일파라고 해서 꼭 다 나쁜 건 아니고 그다음에 6.1준이고 뭐고 다 일본 가서 있었잖아요. 배워가지고 6.1준, 김옥균, 박영효 다 친일파였죠. 두 번째는 이제 이 본래의 목적이죠. 교육, 과학, 기술, 문화, 군사 등등 정보를 수집해서 일본 근대화를 촉진시키는 일인데 아마도 두 번째가 더 중요하겠죠. 이게 이와쿠라 사절단. 여기 자세한 게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이와쿠라 사절단에 이게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무슨 난 기골이 장대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일본 체격을 가지고 있는 이와쿠라 사절단에 기토 다카요시가 아마 단장이었을 거예요. 여기 유신 삼골이라고 하는 1872년에 런던 체류 중에 촬영했다는데 정말 사진이 이때 게 이게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있으니 참 좋은 시대라고 봅니다. 감동입니다. 자, 1871년 12월 23일에 그 미국부터 방문했어요. 미국에서 8개월 동안 장기 체류했습니다. 미국에서 충분히 많이 배웠어요. 그 다음에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 뭐 4개월, 프랑스 2개월,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은 3주, 러시아 2주. 그래도 뭐 갈 땐 다 갔네요.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아 이때 어떻게 교통수단을 해서 이동했는지 전참 전기선이 가네요. 다 오스트리아는 비엔나, 만국, 박람회를 시찰했어요. 스위스 12개국을 했어요. 귀로에는 또 실론이 지금 스리랑카예요. 싱가포르, 사이공, 홍콩, 상하이를 또 들렸어요. 잠깐씩. 자, 그러면 이제 메이지 유신의 성공 요인은 뭐냐? 첫 번째는 이론이나 사상적으로 탄탄하게 무장된 시대 정신이 있었어요. 나라를 개혁해서 튼튼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이것이 하급 무사들의 정신이었고 또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혁명이라는 것은 밑으로부터 하층으로부터 올라올 때 힘을 받습니다. 우에만 깔짝거리고 갑신정변이 왜 실패했어요? 우에만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민병희가 미국하고 이제 그 수교한 다음에 사절단위로 여러 명이 갔었잖아요. 근데 민병희가 미국 마친 다음에 근데 유럽을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러면 뭔가 좀 혁신적인 개혁안을 내놓고 뭐 좀 선진화하려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가서 보고 오기만 하고 안타깝게만 생각하고 그냥 그걸로 그쳤던 거죠. 그나마 6.1준이가 그 일본의 그 후쿠자와 요키치의 서양 사정을 모방해서 그 책을 낸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유학생이었던 그렇죠, 유학생이었어요. 그 6.1준이 뭐 대단하죠. 자, 이제 막부 시대에도 강력한 그 번들이 생겨났어요. 그 아까 얘기한 메이지 유신의 그 발상지인 사스마 조수가 경제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약진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기반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국 강병을 촉진시킨 외부의 강력한 충격. 이거는 이제 이미 그 아편 전쟁이 전모를 상세하게 알고 있어서 일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그다음에 이제 막부 말기에는 쇼군들이 거의 이제 유명무실해서 힘이 약화된 거예요. 하급 무사들이 뭐 지방에서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우리가 충분히 아까 공부를 했다고 보는 에도 시대 여러 가지 축적된 근대화 역량이 메이지 유신의 자양분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일본인 특유의 대항이적 인재, 이거는 일본 내부의 인재가 아니라 세계적인 인재다. 이걸 대항이적 인재라고 했는데 이 시기에 대거 등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후쿠자와 요키치의 베스트셀러 서양 사전입니다. 서양 사전이 소상하게 이 서양의 그걸 해서 소개했어요. 후쿠자와 요키치가 지금 일본 화폐도 나옵니다. 그
그래서 6.17도 미국 갔다 와서 견문록을 썼었죠. 네, 소유 견문록을 썼잖아요. 이게 서양 사정에 굉장히 비슷해요. 그게. 그다음에 또 일본이 또 운이 좋았대요. 난 이거 몰랐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일본의 격변기에 다른 나라 강대국들이 일본을 침략하고 넘볼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서양에서 크림 전쟁이 일어나는데 크림 전쟁은 러시아하고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같이 붙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뭐 일본을 갖다 그렇게 먹을 그런 정신이 없었고 아편 전쟁에 또 마찬가지예요. 영국, 프랑스 여러 나라가 또 관여했잖아요. 남북 전쟁, 미국이 남북 전쟁이에요. 정신 없죠. 보불 전쟁, 예, 프로시아하고 프랑스하고 한 게 보불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주요 서구 열강이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 시기에. 그래서 막부는 자체 개혁을 하고 반막부는 군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굉장히 운이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급 사무라이들의 불만, 화폐 경제의 붕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막부의 힘을 약화시켰다. 그래서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 자, 이제 일본 근대화의 의미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의 근대 사상은 봉건제, 분권이죠. 또 왕정제, 그런 중앙집권이죠. 이거의 모순, 그다음에 개국과 세국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론주의는 모든 것을 공론화해서 논의하자 하는 합리주의죠. 이게 공론주의가. 그래서 존학량이 천황을 떠받드는 사상, 그다음에 부국강병을 중심 사상을 하는 것이 일본의 근대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런 그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화혼양제였어요. 혼은 일본인이 일본 거를 쓰고 기술은 서양 거란다. 화혼양제. 그다음에 난학은 네덜란드 학문이죠. 근데 네덜란드 학문이라고 해석은 되지만 통칭적으로 서야의 학문을 난학이라고 했습니다. 탈중화, 중화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자. 존학량이 대전공은 아까 얘기했죠. 막부의 그 체제를 천황한테 바친 거죠. 메이지 유신 또 드디어는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됩니다. 이제 일본의 1세대 지식인은 결국은 이제 막부 체제를 개혁을 하고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부국강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국강병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서 서양 문명의 적극적인 것을 수용하는 개국 정책을 추진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2세대는 뭐냐? 이게 이제 결국은 부국강병을 통해서 강력한 국가주의 체제를 추진하는 거예요. 중앙집권. 그죠? 이제는 양이론이 아니라 개국론으로 전향을 해서 전향 개국이다 이렇게 변한 거죠. 전향. 천황을 떠받들고 개국을 하는 사람. 하는 이제 중심 세력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국가 정책과 정권 유지. 예, 근데 이제 이게 약간의 이제 불행의 싹이 또 서서히 나오게 됩니다. 뭐 위대한 거에는 이게 이제 일본이 전통적인 유교와 서양 거를 해서 절충적 과도적인 개혁을 지향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요시다 쇼인이나 이런 그 유신 개혁 세력 중에 국수주의적 정한론자들이 이미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정한. 그러니까 내적으로 팽배되면은 그게 밖으로 또 분출되게. 자, 임진왜란이 왜 생겼어요? 일본의 전국 시대의 천하통일한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거든요. 이 힘을 바깥으로 분출해야 돼. 전쟁이 다 끝나니까 무사들이 공허하잖아요. 무사들이 평생 전쟁을 하다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잖아. 전쟁 또 나가. 조선 뭐 싸워봐 이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개혁을 했으니까 야 이제 또 다시 옛날에 먹었던 조선하고 동양을 한번 먹어보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근대화 과정은 메이지 정변을 계기로 해서 자본주의적 발전 단계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여러 가지 학교도 있고 교과서도 있는데 고도의 교육 수준이 바탕이 됐다. 결국은 일본의 근대화는 부국강병이라는 국가적인 요청에 기초해서 구미의 선전 문화를 섭취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후쿠자와 유키치를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일본의 근대화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 메이지 시대 사상가이자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난 학술을 이미 개설했어요. 1858년에 서양 사상 도입에 선구적으로 했고 여기 나오죠. 게이오 기죽고 게이오 경험의숙이라고 하는데 1868년에 게이오 대학이 설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됐죠? 어마어마해요. 이게 아마 하버드 대학보다 더 역사가 깊은 거예요. 하버드 대학도 그
이후에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 이전. 그 이전인가? 아바드는? 1600년 때. 1600년 됐나? 그래요. 잠깐만요. 그래서 하여간 부국강병을 주장해서 자본주의 발달의 사상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때 한 것이 교육기관이 메이로프사라는 거예요. 1873년에 교육기관을 설립했어요. 더 나오는데 아까 이제 서양사정 나오죠. 1866년에 우리 6.1준의 그 소유권번역이 1890몇 년에 나왔을 거야. 그때 나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문명 개화에 대해서 소개할 거예요. 문명이라는 게 뭐냐? 옛날에 서양의 시빌라이제이션을 어떻게 번역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문명이 됐는데 그럴 문자 밝은 명자잖아. 이거를 밝아지는 걸 문명이라고 본 거예요. 참 그게 번역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번역하는. 네. 자, 문명은 망매, 어두운 거죠. 어두운 곳에서 진교한 상태에서 했다 했죠. 그래서 문명 논지 개략이다. 시빌라이제이션이에요. 컬처. 그렇죠. 문명화라는 것은 네. 이게 보편화되는 거죠. 새로 깨어나고 한 단계 자꾸 진보를 하는 거죠. 좋은 쪽으로. 우리가 뭐 원시대 옷을 안 입다가 추위도 맞고 또 겉으로 보기도 좋고 하게 하는 것이 그 의복이 또 문명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한 단계 한 단계 좋은 쪽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자, 이제 중요한 게 더 나옵니다. 타라 입구예요. 그러면 아시아를 탈피해서 서양화 되자는 게 후쿠자와가 제기한 일본 문명화의 방향성입니다. 중요하죠. 위대한 사상가네. 예, 타라론 여기 있어요. 여기 직접 이제 그 문장을 제가 인용하는데 이 작가님 요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구화의 바람이 동양을 향해 불어오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며 모든 국가는 서구 사회와 더불어 이 운동에 동참하여 문명의 열매를 맛보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네, 좋죠. 문명은 홍역과 같지만 여러 이로운 점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홍역보다는 이롭다. 그러므로 국가는 문명에 거역할 수 없으며 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뭐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주죠. 문명 예찬명자네. 네, 후쿠자 유키치 일본의 화폐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일본의 근대화의 네. 참 개국공신과 일편정신이죠. 사람이네. 부국강병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겠습니다. 메이지 정부의 국책이에요. 부국강병. 부국은 뭐야? 국가가 부강이 부자가 되고 병력은 강력해지고 군대는 강력해지고 그래야 국민도 좋고 대외적으로도 좋고 그런 거죠. 서양 문명의 적극적 도입, 문명 개화를 추진해서 이때 토지세를 개정을 하고 또 식산 흥업으로 경제력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징병제와 군제개혁으로 군비를 증강했죠. 부국 강병을 다 제도적으로 다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육군은 프랑스를 또 그 이후에는 독일을 모범으로 삼았는데 해군은 영국을 본받았다. 세계 최강인 군대들을 본받아서 일본이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을 할 때는 그 군함이 어마어마했어요. 예,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는지. 그래서 일본도 이제 서양이 서세동점화해서 식민지를 경영했잖아요. 일본이 이제 그 생각에 미쳐서 정한론을 시작해서 우리도 식민지를 가져야 되겠다. 그게 간단합니다. 이게 일본이 무슨 대단한 나라라기보다 서양을 모방한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조선 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는 뭐 인도네시아, 버마까지 다 갔잖아요. 저쪽 태평양의 섬까지 갔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이 한 거는 부국강병을 일반 국민에게도 현실로 인식시키고 메이지 초기 이후에 부국강병 문명 개화 사관을 정착시켰다는 것이죠. 일본이 아주 국가적으로 부강하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자포니즘 얘기를 제가 아까 해드렸는데 19세기 중후반에 유럽에서 유행하던 일본풍의 사조예요. 자, 이 그림은 우키요에라는 독특한 형식의 일본 화가들이 그린 건데 이거를 판화를 여러 번 겹쳐서 많은 작업 끝에 이렇게 정교한 것이 있는데 이것들이 서양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이 닭종이를 여러 번 작업을 해요. 그 이제 비디오를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이 이제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때 프랑스에서 일본의 이런 그림들 보고 상당히 많이 아주 충격을 받았고 네.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이 부세화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일본의 문명의 상징적이고 오늘 뭐 일본을 다 볼 수는 없고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까지 근대화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 원동력이 어딘가에 대해서 한 것이고 결국 저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발언과 패망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강의하고요. 또 강 작가님이 저기 북한의 교회사에 대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거의 또 1시간이 됐나 조금 부족한가 하여간 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극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알아야 됩니다. 뭐 손자병법에 백전백대, 예, 백전백승, 예, 지피지기 백전백태. 아, 이게 뭐, 예, 그렇게 우리가 그 적을 알아야 됩니다. 일본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침략할 수 있는 나라. 오늘 패널님들도 장시간 고생하셨고 예, 좋은 일기와 우리의 건강을 예, 다 같이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